472페이지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뭔지,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매매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이게 매매계약의 효력이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담보책임인데, 담보책임은 중요하기는 해도 찍어야 됩니다. 환매가 있죠. 담보책임은 그냥 설렁설렁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했다가 괜히 머리만 아파요. 4번 아닙니다. 자, 먼저 매매가 뭐냐?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합니다.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목적. 이게 목적. 쌍무죠? 유상이고요. 낙성.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약속만 성립하죠. 분류식이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이게 매매계약의 종류가 됩니다. 유형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됩니다. 요때 요 재산권은요, 꼭 소유권 아니어도 되죠.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재산권은 꼭 소유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현재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내가 무슨 아파트 101호를 분양받았다. 그 101호 소유권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미리 매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산권은 반드시 매도인께 아니어도 됩니다. 즉 타인 권리 매매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네 번째, 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대금은 반드시 무엇일 것? 금전일 것. 뭐 이런 것들이 매매계약의 의의가 되고 특질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472페이지,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매매계약의 뜻, 매매계약의 성질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목적이 일치하면 되죠. 즉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닌 것들, 예컨대 이행 장소,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네모 2번에 1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판례 1번, 매매계약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매매계약의 성립의 기본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가 매매예약이고요. 또 하나가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요 계약금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요건 맞춰줘야 돼요. 매매계약에서 출제되는 계약금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예약. 매매예약은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만나서 뭐라고 계약을 했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1월 30일까지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합시다 라고 미리 약속. 즉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장차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 이런 걸 매매 예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요, 당사자들은 당연히 1월 30일까지는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채무가 생기죠. 그죠?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30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약을 한 당사자들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예약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방예약, 쌍방예약, 편무예약, 쌍무예약.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해놨습니다.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당 당사자 간의 매매 예약을 했을 때는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일방예약이 뭐냐?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그 정해진 날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 즉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고 일방예약이 되면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이 예약 완결권은 그 정해진 기간까지 일방적으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시키는 무슨 권? 형성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형성권 행사기를 이렇게 약정했으면 괜찮은데 이걸 약정하지 않았어. 그럼 몇 년? 10년이죠.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그러면 이걸 정하지 않았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장차 갑소 A토지 이렇게 매매하는 계약을 합시다 라고 약속만 했어. 그리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어. 그러면 10년 내만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되죠. 그죠? 너무 길어. 그래서 갑은 을에게 물어볼 수 있어. 너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때 을이 확답을 하지 않아서 갑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관한 거라면 가등기가 가능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미리 뭐 해줄 수 있다? 가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저 A토지 등기부에다가 가등기권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가등기 담보수단으로 쓰고 있다. 담보수단. 즉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은 돈을 못 갚으면 A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줍니다. 그럼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본등기라서 소유권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죠. 을이. 이렇게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예약할 때 미리 본 계약의 내용을 확정해 두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놔야 나중에 본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냥 언제까지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다라고만 해놓고 대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가 없잖아. 대금을 협의해야 되니까. 따라서 일방 예약이 성립이 되려면 일방 예약 당시에 미리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은 뭐가 없어요?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을의 예약 완결권은 설령 을이 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중단 정지가 없고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게 예약, 매매 예약이라는 제도예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기억해 줄 것만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473페이지 밑에 일방 예약과 관련해서 564조 1항이 있습니다. 조 1항 473페이지 맨 밑에 조문에 564조 1항 잘 나옵니다. 조문 자체가. 2항 3항은 말씀드린 거죠.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 매매 일방 예약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밑에 판례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오른쪽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예약 완결권자가 설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되지 않는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단순하게 나와요. 예제 1번 매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냐? 아니다.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번 아까 말씀드렸죠. 564조 1항 그대로 나온다고.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번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요.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은 됐고 5번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니까 그 정도. 자, 중요한 게 계약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우리 민법 565조에서 명칭을 불문하고 뭐 계약금이 됐든 증약금이 됐든 해약금이 됐든 청약금이 됐든 명칭을 불문하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즉 물건도 계약금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되죠. 따라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 주는 게 원칙이고 잊지 말자. 물건도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로 뭐로 주지요? 돈으로 주지요. 이런 경우에는 대금에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금전으로 지급했을 때는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대금에 충당할 수는 있으나 계약금 자체가 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당연하죠. 매매계약은 하지 아니한 채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단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요물계약입니다. 즉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 자체가 계약금 계약입니다. 이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차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
해제권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 의무 자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근데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이 아니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 즉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거, 계약금을 주고 받는 거, 그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계약금의 기능이 뭐냐?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이고요.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혹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갑이 몰수한다 라는 특약.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금을 채무 불이행과 결합시켜서 몰수한다 라는 특약을 했을 때만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설령 을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을 것. 이렇게 됩니다. 이때 위약금은 두 종류, 손해배상의 그 예정과 위약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차이는 뭐냐? 손해배상의 그 예정이라면 갑은 계약금을 몰수하는 걸로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위약벌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그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계약금의 기능에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해약금이 나오죠. 이게 우리 민법 565조죠. 해약금이란 계약금 계약을 한 당사자. 자, 매매 계약을 했고요. 따로 계약금 계약을 했다. 자,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는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요게 해약금이에요. 자, 요때 요 해제권은요,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지요. 계약금 해제권입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을 하나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에게는 따로 법정 해제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이 교부되어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권과는 별개의 해제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때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놨다. 자, 언제까지 행사하는가?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더 이상 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착수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행 착수가 뭐냐? 이행 착수인 거 두 개, 아닌 거 두 개를 기억하자.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을 말하는데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행 착수인 거 두 개, 아닌 거 두 개를 암기를 해두자. 이행 착수인 거 두 개, 중도금 지급, 등기소 동행 촉구. 요게 이행 착수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등기소 동행을 촉구했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반대로 아닌 거 두 개,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거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중도금을 안 준 상태입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나머지 나머지. 어쨌든 이렇게 이행 착수인 거 두 개, 아닌 거 두 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얼마를 상환? 100을 상환하면 되는데, 이 100 상환에서 첫째, 100 상환을 하겠다 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되고 제공해야 돼요. 100을 상환하겠다 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되고요. 100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공탁은 안 해도 된다. 제공만 하면 되고 수령하지 않는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요 100의 기준이 뭐냐? 약정계약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100만 원만 줬을 때 받은 1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 주기로 한 1000만 원의 2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100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약정계약금의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따위는 없고. 왜? 이행착수 전에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이 있을 수 없으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100을 상환하고 해제했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 됩니다. 요 정도가 계약금에서 보실 내용들이 476페이지 의의가 있고요.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있으며 판례 밑줄 그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양가로 2번 성립 시기, 양가로 3번 계약의 이행과 반환, 3번의 계약금의 종류, 양가로 1번 증약금 세 번째 줄 최소한도의 성질이고요. 2번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된다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날개 마지막 기출. 기출 쪼르륵 나와 있죠. 그중에 마지막 거와 그 위에 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다음 페이지 3번 해약금이 있고 4번이 구체적으로 해약금의 규정이 있습니다. 565조 1항이 있고요. 양가로 1번. 해제 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기역, 니은. 디귿. 이행기 이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는가? 그렇다. 중도금 지금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았지만 미리 줄 수 있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매수인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리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라 할 수가 없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 착수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이행 착수를 할 수 없다. 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565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다. 그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효과 동그라미 1, 2. 그 정도.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기억. 계약금은 무슨 성질을 갖는다? 해약금. 니은. 중도금을 지급했네? 따라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할 수가 없지요. 디귿. 배액을 제공했는데 수령을 하지 않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계약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계약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있죠. 하나 더 감정평가 비용. 3개.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여기서 계약서 작성비용은 뭘 말할까요? 공증비를 말합니다. 공증비. 공증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공증 샀을 때 그 공증비를 말하게 됩니다. 3개. 이 3개를 매도인이 부담할까? 매수인이 부담할까? 합의가 없으면 균분 부담해라. 균분 부담. 됐죠? 이런 것들이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의 문제고요. 일단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고요.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되겠지. 자, 그 재산권 이전 의무 밑에 기억.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나아가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죠. 플러스 인도까지 하라예요. 원래 부동산은 등기만 넘겨주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인도도 해라. 인도도 해라. 그래서 재산권 이전 의무 속에 부동산은 등기 이전 및 인도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니은 완전한 권리 넘겨줘야 돼요. 그 말은 예컨대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저당권 따위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해제, 저당권 말소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됩니다. 디귿. 주유소를 팔았다면 주유기도 넘겨줘야 됩니다. 리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라고요. 자, 문제가 이제 과실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죠. 각과 을 사이에 과수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사과를 수확하게 되었다. 계약 후 수확하는 사과. 과실.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가 아니라
인도 전후, 인도 전후. 소유권 이전 득이 전후가 아니라 점유 이전.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이때는 매수인. 그게 과실수치죠. 기억, 니은. 근데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인도받지 않았죠. 대금도 완급하지 않았죠. 그럼 매도인에게 귀속되겠지. 그죠? 자, 오른쪽.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원칙적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행기한을 정했다? 상대방도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죠. 두 번째, 대금 지급 장소. 자, 당사자가요, 대금을 지급하는 장소를 약정했다면 그 장소에서 주면 되죠. 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 어디냐? 매도인의 주소지. 좁은 박스 밑에 대금 지급 장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 주소지. 매매대금 채권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이게 원칙. 매도인의 현 주소지가 원칙. 즉 매수인은 대금을 바리바리 싸서 지참해가지고 매도인한테 가서 줘야 됩니다. 이게 지참 채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예외. 인도와 동시에 등기가 아닙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때 이때는 어디? 인도 장소. 그 예외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대금의 이자. 을이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과수원을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과실을 수취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말이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그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단 대금 지급 날짜가 2달 뒤로 따로 정해져 있어. 아, 이때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4번 대금 지급 거절권. 갑과 을 사이에 101호 매매를 했는데 이 101호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매수인이든 중개사든 갑을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의 부인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주장. 내 건데 남편 이름으로 해놨을 뿐이다라고 권리를 주장했을 때 우리 민법상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밝혀질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이런 조문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믿으면 되는 거니까 권리주장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주장이 진실이라면 매수인은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죠.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을 공탁하라. 공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권리 주장자가 있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나를 믿어달라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공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죠.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공탁은 맨 밑에 디귿에 있죠?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매매계약의 효력이고요. 간단히 잘 나와요. 좀 전에 체크했던 조문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가 간간히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책임이 나왔습니다. 담보책임.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요. 담보책임은 A 토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대장에 100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이걸 팔았어요. 그러게. 그런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따지겠죠. 야, 인마 700평밖에 안 되는데 왜 1000평 값을 받았냐 이 자식아. 책임을 추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이 몰랐어 임마. 나도 정한테 샀는데 정한테 살 때 1000평 값 다 주고 샀어 임마. 갑은 을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1000평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700평 소유권밖에 못 넘겨줬죠. 그죠? 권리를 완전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갑도 그 전에 정으로부터 1000평 값 주고 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측량을 잘못한 국가 잘못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일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라. 이게 담보책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넘겨주지 못했고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만약에 이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다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돼요. 알면서도 뭐 팔아넘겼다 이러면 속이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을 뭐라 하자? 담보책임이라 하죠. 담보책임. 이때 담보책임의 내용이 5개가 있더라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제액 상환이란 걸 청구하거나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거나 이렇게 5개가 담보책임의 내용이 된다. 5개가. 그리고 매수인이 이 5개의 권리 중에서 대금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완전무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의 기준이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채권을 매매한 경우로 크게 3가지로 나누고 물건을 매매한 경우는 또다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준 경우와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눈다. 반면에 경매는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받은 경우만 경락을 받았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반면에 채권은 2종류.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과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 채권을 팔았는데 채권이 휴지 쪼가리가 됐을 때 채권을 산 사람이 채권 팔아먹은 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샀는데 그 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 됐다. 근데 백화점 상품권 파는 사람들은 백화점이 부도 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권리의 하자라는 게 5개. 물건의 하자가 2개. 이렇게 됩니다.
이 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매수인이 선의였냐 악의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분류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의가 있고 법적 성질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담보 책임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담보침의 내용이라고 우리 교재는 4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출제액 상환 청구라고. 491페이지를 보세요. 맨 위에 576조가 있고요. 2항이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출제가 뭐예요? 재산 출현. 매수인이 지갑에서 돈을 냈어. 그래서 소유권을 보존했을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담보 책임 종류,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하나 더 출제액 상환 청구권. 총 5개. 그 5개를 할 수 있냐 없냐. 첫 번째 나오는 게 권리하자죠. 이게 이거예요. 물건 매매했는데 권리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한 경우. 이게 권리하자입니다. 그 권리하자가 5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것만 해도 지금 2페이지. 488페이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게 또 1페이지. 489페이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다음 페이지 용익적 권리엔 제한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 이게 권리하자 5개야. 493페이지로 가면 물건의 하자가 나왔어요. 2 종류가 있어. 동그라미면 특정물 하자가 있고 다음 페이지 불특정물 하자가 있고. 그죠? 그걸로 끝났나? 오른쪽에 경매담보 책임이 나와. 그걸로 끝났나? 다음 페이지에 채권담보 책임이 나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물건을 경락받았을 때, 채권을 사고 팔았을 때 그 물건이나 채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그럴 때 이런 책임을 져라. 그걸 쭉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보기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왕 한 거 요것만 1000평을 사고 팔았는데 1000평을 사고 팔았는데 첫째, 이 1000평이 전부 병소유. 각과리 1000평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1000평이 전부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 그걸 취득해서 넘겨줬는데 못 넘겨줬어. 자, 이때 매수인. 계약 당시 전부가 병소유란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알았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전부 타인 권리는 매도인도 전부가 병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병으로부터 샀는데 이게 무효였어. 등기는 가백이 돼 있지만 병이 소유자야. 얘가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입니다. 앞머리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두 번째, 1000평 중에서 300평이 병소유.
700평만 갑소유. 다시 말해서 일부가 타인 권리. 그런데 갑이 700평은 넘겨줬는데 300평은 못 넘겨주게 됐어. 이럴 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300평 값을 돌려달라 대금감액 청구. 나아가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도 청구. 그리고 이것을 1년 내 행사 할 때 언제부터 1년이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자, 일부 타인 권리 1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대감, 선해. 맞출 사람만 외우세요. 찍을 사람은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더 헷갈려. 담보책이 왜 건너뛰냐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요것만 봐도 한 70% 해결돼요. 요것만 봐도. 마지막이 이거 1000평으로 알고 샀는데 700평밖에 안 돼.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했죠. 또는 일부가 멸실된 걸로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었더라.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의 하나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내 행사하되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은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암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부실, 선대감 훼손 이렇게 세 개만.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 훼손. 오른쪽 예제. 497페이지 예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다른 거 보지도 마세요. 호치키스로 빡 찍으세요.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거 수량 부족. 이런 부족. 예? 수량 부족. 선, 대감, 해, 손.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1번 X. 답이 1번. 가볍죠. 너나 맞춰라 그러지 마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498페이지를 외워. 맞추고 싶으면. 보기도 싫지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까지만이에요. 표가. 여기까지만이야. 이게 표가. 498페이지 표가. 담보 책임 전부도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담보 책임 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끝. 자, 환매만 간단히 봅니다. 환매도 이제 올해 출제가 될 여지가 조금 있어요. 환매란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죠. 그거를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게 환매예요. 일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인한테 뭐가 있어야 돼? 환매권.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매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환매입니다. 의의는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기능이 있죠. 채권 담보 기능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의리 가백에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주고 돈 빌려줘요.
갑은 돈을 못 갚으면 땅을 넘겨. 그런데 미리 얘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문제가 생기죠. 이 자식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럼 갑은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등기를 되찾아주지 못하죠.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서 갑의 이름을 뭘 해놔? 환매권 등기를 해놔. 그리고 나서 돈을 갚고 환매권 행사에서 등기를 되찾아와. 요거를 매도담보. 무슨 담보? 매도담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환매라는 제도를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환매권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매도담보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 보시면 돼요.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때 나중에 환매를 할 때 돈 줘야 되죠. 그걸 환매대금이라고 하는데 환매대금을 미리 약정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아까 매매비용은 균분 부담하라고 그랬죠. 그게 1항. 2항 환매대금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해하고, 환매했을 때 3항 물건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우리 환매를 했다고 보면 가만히 보면요, 계약이 해제된 거하고 똑같죠. 물건 돌려받고 돈 돌려주니까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가 계약 해제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아까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과실도 반환하고 이자도 반환하라 그랬죠. 그거 퉁치란 말이에요. 그게 3항.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591조 환매 기간 정해야 돼. 정할 때 부동산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버려.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 불가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환매 기간이 돼. 따라서 환매 아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을 걸린다. 땡! 그런 거 없어요. 여긴 그런 게 없어. 따라서 상대방이 뭐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환매권을 소멸하다 이따위도 없습니다. 예? 환매 기간이 법에서 딱 정해집니다. 592조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부동산 환매권이 이렇게 등기돼 있으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 환매권이 등기돼 있으면 설령 중간에 을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도담보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592조.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목적물 다 된다. 시기,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 3번 환매대금, 4번 환매기간, 5번 환매권 등기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실행에 보면 594조 1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갑이 환매를 할 때 나 환매하겠다. 주둥이만 털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돼요. 왜? 594조 1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 정도야. 이게 다야. 오른쪽 예제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았어. 등기 안 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주장 못해. 1번 X. 2번 환매기간 매매기간 동시에 하고, 3번 부동산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했으면 5년으로 단축하고, 4번 우리가 법정사건을 봤죠. 환매권 행사 환지 처분이 나오면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개는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환매권 행사 환지 처분 요 말 나오면 법정 지상권 안 된다. 여기서도 써먹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포함되지요. 아까 환매 대금을 정하지 않으면 앞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환매 대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조문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네, 그 정도. 그래서 매매 계약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교환 임대차 민특법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 동시양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 반대 채무와 무슨 관계다?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그랬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나와. 2번 갑이 여러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됐다. 계약 체결 후 전소죠. 그죠? 그런데 3번, 4번을 보세요. 지금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죠. 그럼 을이 채권자죠. 3번에 채권자 과실이라고 돼 있죠. 4번에 채권자 지체라고 돼 있죠. 그럼 3번, 4번은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3번에 을의 과실, 4번에 을의 지체라고 돼 있지.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무슨 뜻이에요?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푸는 거예요. 4번 X. 3번 틀린 것을 고라고 돼 있는데 2번 틀렸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고 꼴랑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4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번 합의 해제 조심하자. 합의 해제. 이자 가산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네?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5번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계약금을 봤더니 1번에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해제권이 하나씩 있어. 이 상태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그럼 갑에게는 뭐가 하나 더 생겨? 네, 법정 해제권. 따로 생기죠. 그러니까 계약금의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와 채무 불이행 해제는 별개다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딱히 어렵지 않지요 라고 생각하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봐갖고 빨리 익숙해져야 돼. 야, 잔소리 그만해라, 이 자식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잔소리 하면 한 하루만 바짝 공부해. 계속 잔소리 할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